네,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 2022년 트렌드 머니러시를 준비하면서 저는 TVN에서 방영했던 미래 수업이라는 방송을 조금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에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2030 세대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조금 더 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근로소득만 아니면 대출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현실에 여러 젊은이들이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 그 다음에 뭐 아파트 투자, 공격적으로 투자와 비투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았을 때는 참 낙담스럽고 미래가 조금 참담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풀려나 있지만 이제 슬슬 그것들이 버블로 들어올 수도 있고 금리도 오를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얼만큼 더 참혹한 미래가 다가올지 아니면 행복한 미래가 다가올지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느끼면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세대의 갈등 원인과 그 다음에 1차 노동시장의 기준에 관해서 나와져 있는 장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는 1차로 노동시장을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1차는 대기업 정규직, 2차의 노동시장은 중소기업 정규직 이렇게 나눈다라고 합니다. 1차 노동시장 대비 63%만 받는 2차 노동시장에 관한 금액에 관한 차이,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고 싶어도 못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명 시대의 흐름에 바뀌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한번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5% 미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직장에 따라서 평생의 신분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MZ세대의 신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무한한 경쟁 사회에 내던지진 MZ세대들은 불평등한 시스템에서 비롯된 분노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모의 신분에 따라서 상류층은 상류층끼리만 즐길 수 있는 고급 문화, 하층과 경계를 이루고자 하는 신분 재상승들이 이루어지고 부모는 학벌이나 부동산 세습 뿐만 아니라 취미까지도 세습하는 트렌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취미 관리가 곧 이제 학생들의 대입 자소서로 이루어지는 현실들도 내비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라진 입시제도,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대부분 판가름 나는 자녀의 학벌, 이런 부분으로 인한 세대 갈등들이 요인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입시제도, 중학교 때 가름나는 자녀의 학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선은 이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첫 직장에 따라서 요즘 세대들은 본인의 평생의 신분이 책정이 된다. 그러면서 달라진 입시제도로 중학교 때부터 판가름 나는 자녀의 학벌이라는 부분인데요. 이렇듯 부모의 지위가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요일이 굉장히 많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우선은 프랑스 같은 나라는 문화 세습으로 계층을 나누고 있다 하면 우리나라는 학습 세습으로 계층을 나누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부모의 학벌이나 인맥, 자본을 총동원해서 신분 세습의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전체 기성세대에 관한 불신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이제 사회 분위기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2019년부터 조금 이슈가 됐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끼우기 넣기 건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내가 받았던 사회의 기득권들을 계속적으로 내 자식들한테도 물려주기 위해서 일부 기성세대들은 본인의 자녀들의 학벌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총동원을 해서 논문에도 끼워주고 뭐 과제에도 넣어주고 하면서 그네들의 스펙을 쌓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슈가 됐던 게 조국 사건도 이 부분의 일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나 아니면 뭐 그 지위에 관한 부분들을 자식들에도 넘겨주고 싶었던 부모의 헛된 욕망으로 인해서 뭐 그 자식들은 편하게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공평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분노를 했던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성세대와 정의가 다르다라고 해서 동상이몽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4050 세대가 생각하는 정의는 justice, 정말로 정확한, 네, 그 justice를 의미를 하는데 2030이 생각하는 정의는 fairness, 평등성이라는 부분을 의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에 관한 논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데모가 일어났던 2020년도 초반을 한번 생각을 떠올리시게 되면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나오고 시험 보고 정규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의 격차를 줄이고자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시켰더니 시험 보고 차별성 있게 들어갔던 본인들이 비정규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의 연수가 됐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페어하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세대 간의 충돌과 반발, 그다음에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조금 일어났던 일이 있었는데요. MZ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절차의 공정성이나 투명함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정의를 세우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회의 부조리, 우리가 생각하는 부조리와 정의라는 부분이 생각이 틀리다라는 부분 조금 이해를 하고 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머니러시에 동반하고 있는 MZ 세대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또 암호화폐, 주식이라는 부분인데요. 요즘 주식 얘기하고 MZ 세대들의 암호화폐 투자 비율이 60%, 약 한 18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10대, 20대부터 주식을 투자를 해서 주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요. 암호화폐의 하루 거래 대금은 46조나 된다라고 하고요. 코스피 거래 대금은 평균 약 3배 정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MZ 세대의 주식 수익률은 2020년 총 신규 계좌가 723만 개 중 54%가 MZ 세대라고 하고 대부분 신규 계좌를 개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투자자보다 3분의 1 수준인 5.9%의 수익률밖에 그치지 못하고 있고 금리 1%의 시대에 수익률이 5.9%, 이거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대부분 그 안에는 이제 함정이라는 게 있죠. 수수료도 나가야 되고 세금도 나가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으신 분들은 신규 계좌를 통해서 증권도 하고 암호화폐도 하고 왜 그럴까요? 2030 세대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단기 거래. 왜냐하면 자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본을 거기다가만 가만두고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기 거래로 점점 불어나는 거래 비용들, 남들 배만 불려주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MZ 세대들, 그러나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했던 MZ 세대들은 비투나 묻지마식 투자, 이렇게 초단타 거래급종으로 인해서 수익률도 떨어지고 손해도 많이 보고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MZ 세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불안을 감수해야 되는 MZ 세대들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비교 차트를 보여드렸는데요. 기존의 투자자들하고 신규 투자자들에 관한 수익률에 관한 비교 분석표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투자자들보다 신규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현저히 낮다라는 부분. 왜 그럴까요? 자본이 그만큼 부족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빨리 팔고 빨리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일어났다라고 밖에는 볼 수 있는데요. 20, 30대가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단기 거래로 점점 불어나는 거래 비용이 더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아졌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MZ세대들 그러나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한 세대였기 때문에 비투나 묻지마 투자식으로 초단타 거래 급증이 많이 급증되었고요. 불안을 감수해야 되는 MZ세대들은 그만큼 자본에 관해서 충족지가 않다라는 부분에 차이를 보여주는 도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듯 MZ세대가 극단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기성세대한테는 왜 분노를 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의 예시로 한번 보시게 되면 OECD 주요국 출근 시간에 관한 소요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OECD 출근 시간 소요표에서 한국은 58분, 거의 1시간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하철도 있고 노선도 있고 환승 시스템도 잘 되어져 있는데 왜 출퇴근 거리 시간이 1시간이나 걸리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인 거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직주 근접성이 너무 먼 거예요. 집하고 직장하고 집하고의 거리가 머니까 그만큼 소요되는 시간이 많고 출퇴근 이동 시간이 늘어난 이유는 당연히 집값 상승이죠. 수도권에서 서울 안에서 살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돈을 벌어서 서울에 집을 사서 회사도 잘 다니고 그걸로 부동산도 불리고 돈을 벌고 그러기 위해선 집을 사야 되는데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 매매가격 지금 최근 코로나 이후로 2년 계속 2배나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 유례없는 일들이 발생했죠. 1988년 이후로 32년 만에 서울의 인구수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특별히 서울에 관한 아파트 값은 지금 예년 대비 2016년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이상이 오르고 있고 지금도 오르고 있고요. 서울의 인구수는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문제는 집값 상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요 도시별 연소득 대비 주택의 가격의 비율이 서울에서 집을 사는 데는 28.8년 걸리고요. 뉴욕에서는 10.1년 걸린다라는 기록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젊은 MZ 세대들은 서울에 집을 사고 안정적인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부분을 갈구를 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대비 소득은 감소했죠. 그래서 월급은 줄었는데 재산은 오히려 늘어난 사람들도 많대요. 왜? 코로나 여파로 시중에 돈이 어느 때보다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 돈 다 어디로 갔냐? 부동산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 상승이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고 총 자산 증가가 영향을 끼친 부동산 자산에 모든 사람들이 올인하고 있다. 그래서 영끌이다, 부동산 투자다, 재테크다 하는 부분들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버는 것보다 그거를 통해서 버는 수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계층에 따라서 부동산 규모가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의 사이가 164배나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부동산 소유에 따라서 점점 벌어지는 자산의 격차들을 눈으로 실감을 하고 있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성장하면 모두의 삶이 나아지는가? 그렇지는 않고 자본의 증식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저소득층에서 중산계층으로 가기 위한 걸리는 시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불평등의 대물림, 그 다음에 위태로운 미래 세대에 관한 요즘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소득 하위 10%가 중산층, 저소득층이 중산층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했더니 저소득층이 중산층의 집값, 증가값의 정도를 벌기 위해서는 5세대가 필요하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고 있으면 5세대라고 하면 150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도 극복하기 어려운 부의 불평등. 이런 부의 불평등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부를 부유하고 그거를 대물림하는 거에 관한 불평등에 관한 이전 세대보다 현재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과 저항의식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화가 되고 있고 더 많이 극복하기 힘들어졌다라는 현재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머니 파이프라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부수입을 얻기 위한 엔잡러, 투잡러, 에버리지, 레버리지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니 파이프라인이라는 뜻은 부수입을 얻기 위한 방편인 만큼 대부분의 수입 강화를 위해 머니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머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는 인고의 시간과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서 꾸준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으려면 남들보다 이렇게 빠르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파이프라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다양한 머니 파이프라인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러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머니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파이프라인의 개념 먼저 알아볼게요. 파이프라인은 사전적으로 석유나 가스와 같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옮기기 위해 땅속에 파묻는 관로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파이프라인을 잘 설치해 둔다면 이후부터는 자원을 일일이 나르지 않아도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원활한 수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니 파이프라인도 이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수입을 더 원활히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월급이 주수입원인 직장인에게는 파이프라인이 곧 부수입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요즘 M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머니 파이프라인 구축하기에 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한 달에 월급 2번, 미국 배당 주식 투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 종목인 배당주 투자는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배당 수익이 1년에 4에서 5%에 이르기에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쏠쏠한 부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특히 미국 배당주를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1년에 한 번 배당이 진행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주식은 분기마다 또는 월마다 배당이 진행돼 한 달에 2번 정도 월급을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머니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목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이 과거에도 계속 높은 배당금을 지급해 왔는지 검토를 꼭 봐야 되고요. 또 관련 뉴스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해당 기업의 예상 순수익을 예측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순수익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배당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니까요. 미국 배당주 투자가 처음이라면 배당금을 연속적으로 놀라 안정적인 배당을 유지하고 있는 배당왕 주식이나 배당 귀족 주식에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당왕은 50년 연속 배당을 늘린 기업이라고 얘기하고요. 배당 귀족은 25년 연속 배당을 늘린 기업이라고 부르는 명칭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주식에 투자해서 부수입을 놀리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쓰기 취미가 있는 블로그, 소셜미디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적고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취미라면 블로그에 부수입을 얻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블로거에게 다양한 광고 수익과 혜택이 제공되면서 사람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가장 점유율이 높은 블로그 서비스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네이버 블로거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리스토리 블로그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블로거는 네이버 애드포스트에 가입해서 광고 수익을 내는 형태인데요. 애드포스트에 등록하면 네이버의 광고 매체 중 하나로 활동이 되면서 자신의 블로그의 컨텐츠의 성격과 유사한 맞춤형 광고가 게재가 되게 됩니다. 광고 미디어 승인은 운영하는 기간 동안 방문자 수, 아니면 페이지 수, 게시글 수,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수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블로그 개설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50개 이상의 양질의 포스팅과 1방문자 수 100회 정도의 트래픽을 보유하면 승인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승인이 보류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도 있고,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하면 광고 미디어 승인을 요청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토리 블로그는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삽입해 광고 수익을 내는 형태인데요. 구글 애드센스는 역시 공식적으로 알려진 승인 조건은 없지만 네이버 애드포스트와 마찬가지로 양질의 포스팅, 아니면 꾸준한 방문자 트래픽 등의 지표를 검토해 승인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사용자가 광고 노출 영역과 광고를 노출되는 타깃까지 정확하게 자유롭게 설정할 수가 있어서 애드포스트보다 높은 광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티스토리 블로그에 광고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플러스인을 사용하거나 HTML 편집을 직접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용 방법이 어려운 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초보 블로거라면 시장 점유율이 높고 이용이 편리한 네이버 블로그의 컨텐츠 작성을 연습해 보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에는 이모티콘 굿즈 제작이 있습니다. 굿즈 제작, 이모티콘 하면 디자이너의 영역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모티콘과 굿즈를 만들 수 있어서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메신저에서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수단인 이모티콘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이모티콘을 수입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모티콘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카카오와 라인을 들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벌써 2017년부터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를 통해서 신규 이모티콘 제안을 받고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에서는 매달 약 5,000개 이상의 이모티콘 제안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인은 크리에이터 마켓을 운영하여 이모티콘 작가를 모집을 합니다. 판매량이 많은 상위 10명 정도의 평균 수입이 무려 121억엔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놓칠 수 없는 파이프라인인 거죠. 이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트 커머스 플랫폼인 마플샵에서는 누구나 나만의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의류나 폰케이스, 모자 등 상품의 종류도 고르고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담긴 디자인을 입히기만 하면 됩니다. 마플샵에서는 직접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온라인 상품의 상점을 열 수가 있는 것도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장점 덕분에 마플샵은 특히 머니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려는 젊은 세대에서는 굉장히 화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단한 작품만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종이에 끄적끄적 낙서인지 어떤 인기를 끌 수 있는 상품인지 개발을 해보는 작업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이제 마지막 부분은 리셀이라는 거예요. 리셀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판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고 플랫폼 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알뜰함을 상징했던 중고 거래는 이제 새로운 돈벌이의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가 머니 파이프라인의 하나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리셀로 돈을 버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품을 구매하고, 두 번째로는 리셀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선은 요즘 같은 각광을 받고 있는 리셀 제품에는 명품 제품들도 있는데, 지금 뭐 한 100만 원에 사면 200만 원, 300만 원의 가치로 제품을 다시 팔 수도 있고, 신었던 상품이 훨씬 더 부가가치를 내면서 판매되는 형태의 여러 가지의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커밍, 머니러쉬에 관한 정리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머니러쉬란 수입을 다변화하고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뜻한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머니러쉬는 자본주의 퀴즈의 흐름을 잇는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의 편견이 없는 자본주의 퀴즈가 주로 플렉스로 이루어지는 소비에 큰 관심을 두었다면, 돈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머니러쉬는 주로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불리우는 수입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자 하는 머니러쉬는 두 가지 이상을 하는 투잡이나 엔잡러,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라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로 양분화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수입을 늘리고 싶어하는 이유는 소비 지출에 관한 기대는 크게 높아진 반면에 경제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SNS를 통해 소비의 중거점이 올라가면서 소비에 관한 욕망은 커졌는데 은퇴 후나 대비를 위한 여건은 팍팍해졌기 때문에 관한 현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각자 도생의 시대에 내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월급 외에 부가적인 파이프라인이 반드시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이렇듯 머니러쉬 현상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그만큼 속물화되고 있다라고 비판이 제기는 되지만, 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2022년에는 비투나 영끌로 표현되는 과도한 레버리지가 위기의 진앙지도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머니러쉬 트렌드는 우리 모두 앙터프리너십을 키우고 자기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전문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그를 기반으로 역량의 적용성을 넓혀가는 경력의 확장,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피보팅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머니러쉬 역시 우리 모두 좋아야 할 필생의 과업, 그래서 자기 성장과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자기 매김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